오늘 이민법 전문 청관우 변호사님 모시고 최근 이민 소식부터 한인분들 관심 많으신 취업 이민 관련해서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관우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최근 이민 관련해서도 좀 좋은 소식이 있나요? 예, 오늘은 제가 좀 좋은 소식 두 가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일단은 좀 이민을 신청하시는 분들한테 좀 부담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행정 조치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행정 조치들이 다시 좀 간소화되거나 그리고 행정 조치를 이제 하려고 했던 그런 고려 사항들이 전부 다 철회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거하고 관련돼서 이제 첫 번째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그 지문 날인입니다. 네. 그러니까 영주권을 신청할 때 미국 내에서 이제 영주권을 신청할 때 이제 14세 이상 75세 미만의 모든 신청인들은 지문을 찍고 신원조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네. 이 말은 뭐냐면 14세 미만은 또과 75세 이상 노인분들은 또 이 지문이 면제가 되도록 돼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문 면제 조항이 있었는데 이거를 작년 말에 사실상 이제 공고를 했어요. 앞으로 14세 미만과 75세 이상 노인들도 지문을 찍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행정 사항이 실시될 것이다. 네. 그러면서 이제 공고를 했었는데 그 제안이 철회됐습니다. 지난주에 이번 주 초에요. 아, 네. 요거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죠. 이제 좀 만약에 이게 그대로 시행이 됐으면은 이제 영주권 신청하는 14세 미만 미성년자들까지 다 지문을 찍어야 되는 그런 이제 굉장히 좀 곤란한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나이가 연로하신 분들도 다 지문을 찍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었는데 그렇죠. 일단 그 안이 일단 철회가 돼서 없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고요. 네. 그럼 절차가 좀 간소화됐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기존의 그 간소화된 그런 지문 절차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거죠. 아, 진짜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네네. 네.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사실 굉장히 취업 이민이 오랫동안 적체가 되고 있어서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기다리시느라고 굉장히 힘듭니다. 취업 이민 신청자들이요. 그런데 최근에 저희 사무실에서 좀 깊은 소식이 뭐냐면은 485 맨 마지막에 이제 영주권 신청서죠.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셨는데 이제 7개월 정도 지나신 분인데 그 케이스 자체가 인터뷰를 위해서 동네 가까운 곳에 있는 이민국으로 이관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거든요. 네. 이거는 뭐냐면은 좀 취업 이민 속도가 좀 속도를 내는 것 같은 그런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 잘 알려진 대로 그 취업 이민의 마지막 단계는 2017년 이후에는 전부 다 이게 전수 인터뷰가 되기 때문에 네네. 인터뷰입니다. 네. 이제 그 인터뷰가 있기 직전에 어떻게 됐냐면은 특히 이제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해서 네브라스카에 접수하신 경우는 일단 미조리에 있는 내셔널 베네핏 센터로 이제 케이스가 옮겨가게 되고요. 거기서 이제 서류 심사가 완료가 되게 되면은 그 영주권 신청인이 살고 있는 그 가까운 주소에 있는 이민국으로 인터뷰를 위해서 케이스가 막바지에 이관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 마지막 단계 인터뷰를 위해서요. 네네. 그럼 이제 보통 뭐 LA 계신 분들은 로스앤젤레스 필드 오피스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오렌지 카운티 살고 계신 분들은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산타아나 필드 오피스가 될 겁니다. 이제 거기로 그 케이스 파일이 넘겨지고 나면은 사실 가까운 시일 내에 보통 인터뷰가 잡힙니다. 그래요. 예, 근데 이제 7개월 정도 저희 사무실에서 접수한 케이스인데 그 파일 자체가 LA로 이관이 돼 있거든요. 네. 이거는 굉장히 다 7개월 조금 넘으면은 일단 인터뷰가 잡힐지도 모른다는 그런 굉장히 좋은 신호입니다. 지금 최근에 보면은 취업 이민과 관련한 I-485 영주권 신청서 접수 평균 처리 기간이 12개월에서 29개월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브라스카 서비스 센터 예를 들어 보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적체가 심각하다고 다들 이제 걱정들 하고 계셨는데 요번에 요 케이스를 보니까 7개월 만에 이게 인터뷰를 위해서 가까운 필드 오피스로 USCIS 필드 오피스로 케이스가 넘어갔다는 거는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다는 그런 굉장히 좋은 조짐인 것 같아서요. 네. 제가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일단은요. 최근에 근데 이 취업 이민 인터뷰 잡히기까지 뭐 거의 1년 넘게 걸리는 건 기본이라고. 맞습니다. 그건 네. 기본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인터뷰 마치고 나서도 그냥 케이스가 홀드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작년 가을에 그 인터뷰를 마치고 이렇게 홀드가 돼 있는 케이스들이 좀 상당 부분 그래도 좀 소화가 됐습니다.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도 2019년도 2020년 초에 이제 인터뷰를 하고 그냥 케이스가 홀드돼 있던 경우가 작년 가을에 굉장히 많이들 나왔습니다. 영주권들. 그래요. 3순위를 중심으로 해서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계속 조금씩 케이스들이 소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네. 이건 굉장히 좋은 사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좀- 이번에 7개월 만에 케이스가 이관된 것 같은 경우는
잘하면 더 지금은 미니멈으로 제일 조금 걸린 경우가 12개월이지만 평균적으로 네네. 인터뷰 잡을 때까지 그거보다 이제 점점 더 조금만 더 12개월을 다 안 기다리셔도 인터뷰가 잡힐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이런 좀 희망을 좀 조심스럽게 제가 피력해 봅니다. 네, 좀 적체가 해소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예, 예. 그럼 이 취업 이민 문호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취업 이민 문호는 일단 5월 달에도 3순위 오픈 상태입니다. 예. 거의 뭐 작년 말부터인가요? 계속 작년 10월 오픈이죠. 예, 그렇죠. 작년 가을부터 지금 현재 오픈 상태가 계속 3순위가 유지되고 있죠. 네네. 취업 이민 문호는 지금 전면 오픈된 예. 상태로 예, 생각하면 다른 순위들도 전부 다 오픈되어 있고요. 네. 그러면 취업 이민 지금 좀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좀 서둘러서 신청을 하시는 게 좋을까요? 예, 그렇죠. 이 취업 이민의 맹점은 뭐냐면은 그 앞에 특히 이제 노동청과 프로세싱을 하는 단계에서 이제 적정 임금을 정하거나 광고를 하시거나 펌 시스템을 통해서 노동 인증을 LC라는 노동 인증을 받으시거나 이 모든 기간이 딱 시간이 걸려야 할 만큼 걸려야지 끝나는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네. 시간을 아끼시려면은 뭐 어떤 프로세스든지 빨리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요, 변호사님, 요즘에 좀 취업 이민 신청하시는 분들 다시 많이 생기기 시작했나요? 이제 조금 상담이 조금 늘었습니다. 이제 슬슬 준비를 하고 계시던 분들은 좀 팬데믹도 정상화되고 있고 하니까 신청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거라고 볼 수 있나요? 예, 예, 그렇죠. 근데 이 취업 이민이라는 게 네. 사실 외국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미국으로 데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즘 미국에 계신 분들도 직장을 찾기 어렵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도 좀 취업 이민 문호도 열려 있고 한 거 보면은 받겠다 이런 의도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뭐 항상 미국은요. 외국에서 들어온 인력들이 사실 굉장히 좀 우수한 인력들이 많이 있고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또 미국 노동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순위가 좀 높은 경우 같은 경우는 네. 굉장히 미국에서 필요한 그런 뭐 스템 분야나 또는 그 첨단 기술 분야에서 이제 노동자들을 또 데리고 올 수 있는 루트로도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사용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확 닫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가 흔히 아는 뭐 내셔널 인터레스트 웨이브라든지 미국 국익과 관련된 그런 캐러고리에서 그런 전문 지식이나 또는 연구 실적 또는 학위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이제 아예 펌 프로세싱 자체가 없이 네. 자기 스스로를 스폰서해서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취업 이민 캐러고리도 2순위 안에 있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또 굉장히 뛰어난 그 연구 업적이 있는 그런 학자나 또한 교수들 이런 분들 그리고 또 굉장히 또 뛰어난 CEO들, 뭐 이그제큐티브들 네. 이사급으로 굉장히 사업가들을 이제 뽑는 이제 1순위라는 또 것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취업 이민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단순하게 미국에서 잡을 뺏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네. 미국에서 필요한 인력들을 데리고 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이렇게 취업 이민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네. 오늘 이 시간에 취업 이민 특징과 좀 고려할 사항, 유의 사항들도 한번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네, 이 취업 이민의 특징이 있죠. 예, 예. 일단은 이 취업 이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고용주 입장에서는 외국 사람을 내가 영주권을 줘서 일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제 그런 것이고 일단은 그 특징을 살펴보면은요. 아무래도 이 미국에 있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대신에 그 외국 사람을 그 고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그 노동 시장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또한 이해관계가 또 이 인터레스트가 또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그래서 항상 이 부분에 노동청이 관련돼 있습니다. 모든 다른 이민은 대부분 다 그냥 USCIS 이민국에서 관장하지만 그렇죠. 이 취업 이민만은 노동청과 이민국이 같이 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시에 우리가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일단은 뭐냐면은 첫 번째를 보면은 노동청에 관련된 프로세스에는요. 우리가 잘 알려진 대로 일단은 적정임금 결정 네. 단계가 있죠. 네. 이 적정임금을 노동청에서 왜 관장을 하냐면은 적정임금을 마음대로 스폰서를 해주는 분이 정하게 되면은요. 외국인을 돈을 조금 주고 일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미국 내에서 제대로 된 임금을 받고 일하는 미국 노동자들이 타격을 받게 되기 때문에 네. 노동청이 이 직종에선 이만큼을 주고 당신이 외국 사람을 고용해야 됩니다라고 정해주는 것이 적정임금입니다. 네. 그리고 그 적정임금 수준이 이제 끝나고 나면은 이제 광고를 하게 되는데 이 광고 기간은 미국 내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광고를 보고 이력서를 보내고
흔히들 우리가 리크루트먼트 프로세스라고도 하죠. 이제 그 단계. 그리고 나면 그 리크루트먼트 2달이 광고와 리크루트먼트 2달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흔히들 LC라고 그러죠. 네. 그걸 자꾸 노동 허가서로 얘기를 하시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노동 인증입니다. 정확히 인증. 뭐를 인증을 받느냐 하면은 네. 내가 광고 그러니까 고용주께서 광고도 내고 미국 내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전부 다 이력서도 받고 전부 다 이게 뽑으려고 노력을 다 해놨는데도 제대로 뽑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 외국 사람을 뽑아서 일을 시켜야겠다. 그러니까 내가 그 모든 광고부터 적정임금 제대로 정하고 광고 내고 그다음에 리크루트먼트 그러니까 인터뷰 다 한 과정을 다 했다는 것을 인증을 해달라고 노동청에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LC입니다. 레이버 서티피케이션, 노동 인증이죠. 정확히 얘기하면요. 그 이 LC가 워크 퍼밋이 아니잖아요. 완전 다른 퍼밋이 거죠. 아닙니다. 근데 해석이 잘못돼서 계속 다들 노동 허가라고 그러는데 일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는 것이 아니고 네. 고용주께서 내가 미국 내에서 사람을 다 뽑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봤는데 안 된다. 그거를 노동청에 인증을 해달라는 겁니다. 네. 흔히 이게 우리가 펌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파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많은 분들이 LC라는 이름 대신에 펌으로 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 펌 단계까지가 노동청과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펌 단계가 또 이제 오디트 없이 끝나게 됐을 경우 네. 이제 그 승인받은 LC를 가지고 이제부터 이민국과 같이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아.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네. 이중으로 힘들 수 있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노동 인증 단계에서 제대로 리크루트먼트 프로세스를 했는지, 광고를 제대로 냈는지, 적정 임금을 제대로 정했는지 이 모든 것을 이제 보는 그런 오디트, 네. 감사가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노동청의 감사가 걸릴 수 있고 네. 최근에는 굉장히 감사에 걸리는 비율이 높습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청의 감사도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이민국이 또 나중에 또 실사를 또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각각인가요? 네, 그렇죠. 각각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중으로 좀 조심하셔서 굉장히 일을 처리하셔야 되는 프로세스가 취업이민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걸 이제 특징으로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인터뷰까지 하고 네네. 최종 승인이 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 노동 그리고 이제 인터뷰는 네. 이민국과 의 마지막 단계죠. 음. 이민국에다가 이제 스폰서께서 청원서를 접수해 주시고 그리고 또 스폰서를 받으시는 분은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제출하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잡히는 게 이제 인터뷰입니다. 네. 이렇게 절차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네. 사실 이 취업 이민이라는 게 은근히 복잡하단 말이에요. 또 고려해야 할 사항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어떤 것을 중심으로 고려를 해봐야 될까요? 예, 일단은 이 고려 사항이라는 게 사실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포커스를 맞췄던 게 그 스폰서를 받으시는 이민자를 초청하시는 회사, 네. 회사의 자격 요건과 그리고 스폰서를 받으시는 외국인의 자격 요건 여기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는데 네네. 조금 고려 사항을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지금 사실 노동청과 의 프로세스일 때 굉장히 고려 사항이 사실 더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감사가 갈수록 더 까다로워지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잡 타이틀을 정하실 때부터 굉장히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노동청이 굉장히 트집을 잡으려면은 굉장히 트집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잡 타이틀을 정해놓고 나서 그 잡 타이틀에 필요한 전공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시해서 광고를 하게 되면은 노동청이 거기에 딴지를 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네. 잡 타이틀에 이 전공을 요구하는 것이 미국 내에서 보통 일반 고용인들이 요구하는 그런 일반적인 사항이냐 이렇게 오디션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잡 타이틀을 정할 때 네. 그리고 그리고 또 그 잡 타이틀에 포함된 잡 타이틀만 딱 정하고 나면은 한 줄만 딱 있는 게 아니고 네. 그 잡 타이틀에 속한 사람들이 그 잡 타이틀 내에서 어떤 일을 수행하게 되는지 잡 디스크립션이 또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 잡 디스크립션이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고용주들이 고용인에게 요구하는 잡 타이틀이냐? 그리고 또 그 잡 타이틀하고 관련돼서 그 광고 나갈 때 요구했던 그 학위가 이 잡 타이틀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그 학위냐? 이렇게 막 꼼꼼하게 막 따지고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잡 타이틀을 정할 때부터 네.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그런 잡 디스크립션들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일반적으로 그 직종에 요구되는 학위나 경력을 제대로 잘 맞춰서 써야지만 노동청 감사를 잘 피해가고 그리고 노동청 감사에 걸리더라도 잘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단계부터 어떤 잡 타이틀을 쓸 것인지 그리고 네. 그리고 그 스폰서를 받으시는 분의 학위와 그 잡 타이틀이 연결이 되는지를 굉장히 꼼꼼하게 따져서 일단
일을 이제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일단은 이제 그게 이제 첫 번째 단계 이제 고려 사항이고, 이제 두 번째는 고용 이제 이민국 단계로 넘어갑니다. 네. 이민국 단계로 넘어갔을 경우 이제 첫 번째로는 고용주께서 이제 외국 분을 고용인을 초청해주는 초청장을 넣으셔야 되는데, 네. 그 초청장을 넣으실 때 제일 중요한 사항이 뭐냐면은 과연 그 고용주께서 그 외국인을 고용해서 월급을 줄 만한 재정적인 능력이 있느냐. 조금 전에 제가 왜 첫 번째 단계가 적정임금 수준을 결정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 적정임금, 결정된 적정임금만큼 월급을 줄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를 일단 이민국에다가 증명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취업 이민을 시작할 때 첫 번째 고용주에서 고려 사항은 뭐냐면 재정 능력을 일단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영어로는 ability to pay proper wage. 그럼 뭐 세금 보고했다거나 이런 기록으로 좀 증명을 하는 그렇죠. 건가요? 그러니까 이민국이 점점 원하는 건 뭐냐면요. IRS나 이런 정부기관에 제출한 재정 서류를 점점 더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대부분 다 뭐 법인들이야 당연히 1120이나 1120S라 그래서 뭐 S 코퍼레이션은 1120S고 C 코퍼레이션은 1120이죠. 법인세 세금 보고서가 다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뭐 일반 영리 단체들은 뭐 문제가 없어요. 네. 법인들은요. 그러면 이제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비영리 단체라든지 종교기관에서 이제 영주권을 신청해 주는 경우, 최근에 그게 일반적인 경향이 뭐냐면은 네. 어차피 세금을 내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자기네들이 자체적인 재정 보고서로 굉장히 간단하게 넘어가주는 예가 많았습니다. 네. 일단 취업 이민 할 때. 근데 최근에는 IRS에다 낸 그런 공식적인 서류를 자꾸 그런 비영리 단체의 경우에도, 세금 면세 단체의 경우에도 취업 이민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런 경향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인 서류를 교회라든지 아니면 또는 비영리 단체, 또 면세 단체에서 영주권을 신청해 줄 때도 가능하면 공식적으로 IRS에다 보고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폼 905 같은 것이죠. 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공식적으로 재정 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 서류를 준비를 해 놓으셔야지만 그런 서류들을 통해서 그 고용주, 뭐 그것이 영리 단체이든 비영리 단체이든 일반 법인이든 종교 단체이든 상관없이 네. 그럼 지불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예.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고용주 입장에서는요. 네. 뭐 폼 990 이제 예를 들면 비영리 단체에서는 그렇고요. 일반 법인에서 회사에서는 1120이나 1120S 이제 그 법인 서류를 잘 내셔야 되고, 그 법인 서류 상으로 적정임금만큼 넷인컴이 남거나 회사가 네. 또는 그 뒤에 가보면 스케줄 L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가보면 이제 총 자산에서 부채 빼고 그래가지고 순 자산을 계산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순 자산이 또 그 프로퍼드 웨이지만큼 되거나 아니면 그 회사에서 현재 뭐 H1B나 기타 또 다른 일할 수 있는 신분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네. 현재 그 적정임금만큼에 해당하는 월급을 이분한테 주고 있다거나 이렇게 이제 보통 세 가지로 증명을 하고요. 뭐 모든 게 이제 회사가 처음 생겼다거나 이제 뭐 그런 경우에는 뭐 현재 은행의 잔고라든지 뭐 이런 걸로도 뭐 증명을 할 수는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건 예외적으로 이민관이 자기 재량권에 따라서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 거지, 반드시 뭐 은행 잔고가 이만큼 있다고 해서 반드시 이민국이 해줘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냥 규정으로 방금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이외에 네. 이민관이 재량으로 고려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예, 그런 게 있고 이제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고용주의 지불 능력에 대해서 먼저 꼭 고려를 잘 하셔서 일단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네. 뭐 세금 보고서상으로 마이너스 몇십만 불이 났는데 또는 넷 순자산도 별로 없는데 뭐 이런 경우는 사실 일단 신청하시기가 어렵죠. 그렇죠. 고용주를 사실 믿고 이 외국인 근로자가 오는 건데 당연히 그 고용주의 재정 상태가 정말 예, 예.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신청인의 자격 요건도 사실 중요하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가장 많은 경우가 이제 특정 학력을 요구하는 건데 그 학력에 맞는 학위를 가지고 있는지, 보통 이제 3순위는 가장 많은 게 이제 학사인데요. 네. 학사 같은 경우는 그 직종에 맞는 학위가 나한테 있는지 그걸 굉장히 잘 보셔야겠죠. 예를 들면 뭐 회계 담당 쪽으로 일을 하신다 그러면 어카운팅 쪽에 회계 관련 학위에 이제 학사가 있으신 경우는 네. 그 정도가 맞겠고요. 그다음에 사실 뭐 학위를 그 기준으로 이제 자격 요구로 쓰실 때는요. 뭐 한국에서 일단 학위를 받으신 분들도 미국 인증기관에서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 이 전공의 학사학위와 동일하다는 걸 인증만 받으시면 되기 때문에 네. 사실 그 학위 자체로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그 3순위 내에 보면은 스킬드 워커라는 캐러고리가 있어요. 네. 근데 이 경우는 뭐냐면은 2년의 경력입니다. 그 직종에. 아, 숙련된 경력이 있어야 되는 그렇죠. 거군요. 2년 이상의 경력이면 이제 우리가 스킬드로 보는데 네. 그러면 이제 그 직장 경력을 증명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과거에는 그냥 서울에서 한국에서 이제 좀 이렇게 좀 약간 위조된 거를 많이 받아 들어오셨어요. 그냥 재직 증명서를요. 네네. 그걸 이미 이민국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로는 되지 않고요. 아, 재직 증명서 플러스 그다음에 한국에서는 가끔세라고 그러죠. 그 종합소득 원천징수라고 네, 그래서 네. 한국으로 치면 페이롤 텍스. 네. 본인들이 이제 거기서 일을 하시고 세금 그 신고한 직장에서 기록을. 거기서 일을 하시면서 이제 가끔세라고 그래서 세금 보고를 한 거. 아, 그것까지 같이 제출을 하셔야 신빙성 있는 2년으로 일단 받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렇게 두 개를 같이 제출해야 되나요? 그렇죠. 최근뿐만이 아니고 사실 오바마 말기부터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 전에 냈던 서류들이 좀 굉장히 좀 믿업지가 않았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말기에는 그 직장 경력과 관련해서 그 서울에서 영사관에서요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네. 정말 그 직장에서 일했는지 정말 감사까지 나가 이미 영주권을 받으셨는데 네. 그렇게 해서 그 2년 경력으로 이분이 일했는지를 직접 가서 확인한 사례까지 있습니다. 와. 2019년도 그 코로나 직전하고 뭐 네. 2020년 초, 19년 이럴 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경력을 쓰시는 것은 저는 사실 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너무 공격이 많기 때문에. 네네네. 근데 이제 또 뭐 경력 2년을 쓰시는 경우인데 이제 또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조금 그래도 괜찮은 부분은 뭐냐면 이제 전문대를 졸업하신 경우 네. 보통 전문대는 2년 전문대를 다니신 분들은 그 2년을 이 법 규정을 자세히 보면은요 2-year experience or training으로 돼 있습니다. 훈련. 근데 이제 전문대는 보통 이제 2년의 훈련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2년 트레이닝으로 봐서 이제 그 직종과 관련된 전문대 학위가 있으신 분들은 또 스킬드 워커로 일단 들어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거는 네. 전문가랑 한번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력이나 경력이나 이런 거를 제대로 잘 고려해서 스폰서를 받고 있는 그 직종과 관련이 되는지 일단 먼저 따져보고 그다음에 내가 정말 거기에 합당한 경력이나 학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본인 스스로가 잘 체크를 하시고 네. 일단 시작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하게 매치해서 신청을 하는 게 또 중요하겠군요. 네네. 네. 그리고 또 어떤 주의 사항도 있을까요? 일단은 영주권 취득 후의 주의사항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인터뷰 요령은 진짜 사실 방송을 통해서 너무 많이 했기 네. 때문에 그거는 오늘은 생략을 하고요. 영주권 취득 후의 주의사항을 보면은 일단은 영주권을 받으시고 나서는요 그 회사에서 일단 일을 하셔야 됩니다. 받았는데도 계속 있어야 되나요? 그럼요. 원칙은요. 그 전에는 일하실 수 있는 신분이 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I-485라고 그래서 이제 영주권 신청서 넣으실 때 노동 허가증을 받고 나서 그것도 한참 뒤죠. 그 다음에 일을 하실 수 있는 경우는 많지만 네. 정확한 거는 영주권을 받고 나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영주권을 네. 받기 전부터 일을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네네네. 아니면 뭐 워크 퍼밋이라고 그러죠. EAD 카드 I-765를 통해서 이제 워크 퍼밋을 받은 다음에 잠깐 먼저 사람이 급하니까 일을 할 수 있겠죠. 네. 고용주를 위해서 영주권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고용주가 꼭 이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볼 수는 있는 거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영주권을 취득한 그 이후에 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영주권 자체가 유효한 영주권이 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영주권을 받으면은 저 회사를 위해서 내 스폰서를 위해서 일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영주권을 받으시는 것이고 고용주는 저 사람이 영주권을 받으면은 풀타임으로 내가 저 사람 하이어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청원서를 넣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안 하셨으면은 영주권 자체가 유효한 영주권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스폰서 회사에서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규정도 있나요? 없습니다. 가능하면은 노예처럼 오래 하는 건 아니지만요. 네. 보통 뭐 6개월이다 1년이다 자꾸 물어보시는데요. 길면 길수록 좋다가 사실 아.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6개월 했으면 괜찮지 이건 아니고요. 네. 길면 길수록 좋다는 겁니다. 뭐 시민권을 받을 때까지 해라 뭐 이런 규정도 없는 거죠. 그런 거는 없습니다. 나중에 시민권을 신청할 때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꼭 네. 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 왜냐하면 시민권 신청 시에 영주권의 적법성을 따져보는데 취업 이민은 적법한 정말 유효한 영주권이 되려면은 네.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셨을 경우에는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했어야지만 합법적인 영주권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을 꼭 하셔야 되고요. 네. 그럼 일하는 동안 내가 일을 했다는 증거로 뭐 W2나 페이스톱 같은 것은 잘 꼭 챙겨 놓으셔야 됩니다. 네, 다 모아 놓으셔야지 예, 또 예. 나중에 시민권 신청할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뭐 꼭 일을 만약에 중간에 또 이제 트랜스포터빌리티라고 그래서
고용주가 마음에 안 들 경우에는 좀 옮길 수도 있어요. 사실. 아, 그래요? I-485라는 영주권 신청서 서류가 들어가고 나서 180일이 지나면은 네. 비슷한 회사에 내가 일하는 동일한 직종으로 그 I-485를 사실 트랜스퍼할 수가 있습니다. 트랜스퍼. 동일한 직종으로밖에 안 되나요? 동일한 직종으로밖에 안 돼요. 아. 왜냐하면 지금까지 펌 프로세스하고 광고하고 모든 것을 다 그 직종으로 해놨는데 다른 직종으로 옮기게 되면은 그건 트랜스포트를 할 수가 없지요. 아, 네. 그러면은 만약에 이 직종을 옮기고 싶으면은 회사를 옮기고 싶으면 좀 변호사님들과 상의를 통해서 해야겠네요. 그럼요. 네. 하셔야 되고 그걸 이제 우리가 트랜스포터빌리티라고 그러거든요. 네. 옮길 수 있는. 가능하고. 네. 네. I-485를 접수하시고 나서 180일이 지난 다음입니다. 그걸 네. 잘 날짜를 계산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영주권 취득 후에 주의사항 또 있나요? 예, 일단은 실사가 사실 나오거든요. 실사. 네. 실사가 사실은 코로나 전에는 많이 나왔었습니다. 아, 실사가요. 그러니까 실사는 이제 485 접수해 놓고 나서 심사 중에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영주권을 받은 다음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주권을 받으신 다음에 나왔을 경우에는 조심하셔야 될 게 이 사람들이 체크하는 게 단순히 그 사람이 여기서 일을 하나 안 하나를 체크하는 걸 넘어서 그 펌에는 이제 노동 조건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적정 임금 수준하고 그다음에 일하는 시간이라고 이제 무조건 영주권 신청은 무조건 풀타임입니다. 40시간. 그런 노동 조건을 제대로 지켜서 일을 하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페이롤 인포메이션을 체크할 수 있고요. 오. 정말 왜냐하면 적정 임금 수준을 받고 일을 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그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그분이 일을 하고 있는 직종이 과연 영주권 스폰서를 받은 그 직종인지 그걸 확인할 경우가 아, 일치하는가. 그러니까 노동 조건에 맞게 그 직종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를 따지기 때문에 네. 페이럴 인포메이션이라든지 아니면 그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직종을 그 주변 분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그분이 안 계실 때 만약 인터뷰를 나왔으면 제대로 답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주권을 받은 이후에 이렇게 실사가 나오면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뭐 영주권이 취소되거나 할 취소될 수 수도 있나요? 있죠. 오. 취소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만약에 걔네들이 그걸 사기로 결정하게 되면요. 네. 그러면 이민국 직원들이 뭔가 실사 나와서 조사할 때뭐 성실하게 답변을 하셔야 되고 네. 그러니까 조금 준비를 잘 해놓. 사실 코로나 사태, 팬데믹 사태 이후로는 굉장히 줄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겁나니까 안 나오죠. 대면하기 어렵죠. 그러니까요. 네. 2019년도에 특히 많았습니다. 실사가요. 아. 20년 초까지. 근데 이제는 좀 이제 팬데믹에서 많이 자유로워지고 그러면 정상화되고 다시 있다.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옛날에는 뭐 비숙련직들이 일하는 공장에 주로 실사를 많이 나간다 뭐 이런 말도 그렇죠. 있었는데. 닭공장 애들 많이 나와봤었죠. 근데 꼭 그건 아니고요. 뭐 네. 사무직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뭐 예를 들면 이제 딱 회사에 나가봤는데 이분이 이제 뭐 오피스 매니저로 스폰서를 받으셨는데 여기 회사 왜 없나요? 그러니까 그분이 세일즈 일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곤란해지겠죠. 큰일 나죠.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실사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법률 상담 시간에는요. 이민법 전문 천관우 변호사님 모시고요. 취업 이민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천관우 변호사님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화번호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오피스는요. 714-522-5220 714-522-5220번이고요. 또 LA 오피스는 213-232-1655 213-232-1655번으로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이민 관련해서 조언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천관우 변호사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이 취업 이민 관련해서 많이 알려주셨는데요. 이제 취업 이민 신청 다시 활발해지면 또 많은 분들 신청하실 텐데 네네. 좀 주의하셔서 많이들 신청하시고 영주권 또 취득하셨으면 좋겠네요. 예, 오늘 사실 내용이 많은데 저도 이걸 줄이다 보니까 좀 더 중구난방으로 말씀드려서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천관우 변호사님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번 이 시간을 기약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